빗소리는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불안정한 빛이 낡은 봉사센터의 벽을 훑쳤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뒤엉켜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윤재혁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쥔 그 손, 45년을 살아온 그 손,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손, 임원회의에서 탁자를 내리치며 결정을 내렸던 그 손. 지금 그 손은 단 한 줌의 밥을 담지 못하고 있었다.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줄 끝에 서 있는 여자에게. 허리가 구부러진 채,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든 손마저 떨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도, 식판 부딪히는 소리도, 빗소리조차 모든 것이 멀어져 갔다. 마치 그와 그녀만이 남은 세계처럼 오직 그녀만이 선명했다. 갈라진 입술, 거칠어진 손등, 옷깃에 묻은 얼룩들, 그리고 그 눈빛,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눈동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눈빛,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 재혁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폐가 타는 것 같았다. 유진아. 그 이름이 입술 위에서만 맴돌았다. 소리가 되지 못하고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식판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도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추위도 아니었다. 그저 힘이 없어서였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대며 움직이는 관절. 재혁의 눈앞에서 세상이 기울었다. 14년. 14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국자가 움직였다.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밥이 식판에 담겼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 발, 또 한 발.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다. 재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너진 어깨, 구부러진 등, 끌리듯 걷는 발걸음, 그리고 세상 끝까지 떨어진 한 사람의 그림자.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소리 없이,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봉사가 끝났다. 재혁은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정수리를 때렸다.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볼을 스쳤다. 턱 끝에서 떨어졌다. 그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손바닥을 펼쳤다. 빗방울이 손금을 따라 흘러내렸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한때는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45년의 시간이 그 빗방울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비에 젖은 목소리, 깨진 목소리.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물웅덩이가 튀었다. 정장 바지가 진흙에 젖었다.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4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14년 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 지금 모두 쏟아져 나왔다. 빗물과 섞였다. 구분할 수 없었다. 어디까지가 빗물이고 어디부터가 눈물인지. 그의 손이 땅바닥을 짚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진아. 그 이름을 불렀다. 미안해. 목소리는 공허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그날 밤 서재의 불은 꺼져 있었다. 재혁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한강의 다리들이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둠만이 있었다. 탁자 위에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다. 비어 있었다. 잔도 비어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마실 수도 없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 떨렸다.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다. 전화기를 집었다. 무겁게 느껴졌다.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았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강도윤입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 20년 경력 사설조사관의 목소리. 재혁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여보세요? 부회장님? 강 실장. 목소리가 갈라졌다. 깨진 유리처럼. 그 여자를 조사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유진.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재혁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난 14년을 전부 조사해. 숨을 들이켰다. 깊게.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분 한 분. 그 여자의 모든 시간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모르는 그 여자의 14년을 전부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재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2번 떨어뜨렸다. 세 번째에야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어둠. 심판하는 어둠. 유진아.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미안해. 목소리는 공허했다. 메아리조차 없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서 살고 있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그는 혼자였다. 45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외로운 적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강도윤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문이 열렸다.
강도윤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A사 용지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수백 장은 되어 보였다. 재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들을 수 있어.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무거운 소리가 났다. 서유진, 1983년생, 2008년 한빛그룹 신소재연구소 입사. 재혁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입사 3년 차에 핵심 특허 2건 출원. 회사 내부 평가 최상위 5%. 동기 중 유일한 조기 승진 대상자. 차세대 핵심 인재로 분류. 강도윤이 파일을 넘겼다. 2011년 초 부회장님과 결혼. 그해 말 임신 확인. 쌍둥이. 재혁의 어깨가 굳었다. 등 근육이 경직되는 게 보였다. 2012년 1월 연구소에서 돌연 사직. 사유는 개인 건강 문제. 하지만 강도윤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인사팀 내부 문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회장 지시에 따라 강제 퇴사 처리, 재고용 불가, 관련 업계 취업 시 법적 조치 경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 후 6개월간 그녀는 경기도 외곽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월세 25만 원, 3평 남짓한 방.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병원 기록을 보면 산전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첫 검사 이후 2달간 병원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새벽 3시 혼자였습니다. 재혁의 등이 떨렸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아이들은 2.1kg, 2.3kg 미숙아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석 달간 육아를 했습니다. 혼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강도윤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2013년 3월 15일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유진의 차량이 전봇대와 충돌. 그녀는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내장 파열. 중환자실에 3주간 입원. 강도윤이 숨을 들이켰다. 동승했던 아이 둘 중 말이 끊어졌다. 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이들은? 강도윤은 파일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거칠게, 급하게, 아동 1 사망 추정 아동 2 행방불명. 재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뒤편 의자를 붙잡았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사망, 추정,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지금 떨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이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그 과정에서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입양 서류였다. 하나에는 입양 기록이 있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다. 이름은 최하늘. 2013년 4월 15일 입양. 현재 12세. 서울 강서구 거주. 방화초등학교 6학년. 재혁은 문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사진은 강도윤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교복을 입은 소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긴 머리, 큰 눈, 밝은 표정. 재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다. 양손으로 꽉 쥐었다. 나를 닮았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매가 내 눈매야. 입모양도 내 입이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투명한 물방울이 소녀의 얼굴 위에 번졌다. 그리고 서유진은 재혁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강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무연고자로 분류됐고 강도윤이 숨을 들이켰다. 국립정신병원에 5년간 입원했습니다. 2018년 퇴원. 이후 말이 끊어졌다. 이후 거리로 나왔습니다.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렸다. 길고 무거운 침묵.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14년 동안 목소리가 깨졌다. 그 여자가, 내 아내가 거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도윤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흰 종이, 검은 글씨, 단 하나의 서명, 윤명선. 재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하얀 눈처럼. 그는 무릎을 꿇었다.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남자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말이 끊어졌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짐승처럼, 상처 입은 짐승처럼. 강도윤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겨진 재혁. 그는 흩어진 서류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미소 짓는 12살 소녀. 그 얼굴은 자신을 닮아 있었다. 자신과 유진의 얼굴이 섞여 있었다. 내 딸.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딸.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하나, 둘, 셋. 투명한 눈물 자국이 소녀의 얼굴 위에 번졌다. 2008년 4월. 벚꽃이 흩날리던 한빛그룹 본관 앞. 서유진은 정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 50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낡은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어깨에 걸쳤다. 가방 안에는 이력서, 사본 10장과 어젯밤 도서관에서 밤새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들어 있었다. 잘할 수 있어. 유진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소리내어. 작게.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에어컨 냄새, 대리석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 천장의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다. 그녀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작아 보였다.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빛났다. 면접실, 긴 탁자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냉정한 얼굴들, 날카로운 눈빛들, 가장 왼쪽 끝 젊은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재혁 31세, 한빛그룹 전략기획실 차장.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 씨, 중앙의 면접관이 말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한빛그룹에 오고 싶습니까?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깊게, 천천히, 손을 모았다. 떨리는 손을. 면접관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피하지 않았다. 저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 대학 시절 저는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다. 희귀병이었습니다.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 가족은 살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동생이 죽던 날 병실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중에 커서 의사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해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다.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부드러움으로 바뀌었다. 저는 의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면접관들을 바라봤다. 하나하나. 저는 기술이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을 교환했다. 재혁이 입을 열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유진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3개월 후, 연구소 복도. 유진은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밤새 작성한 보고서. 서연구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재혁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차장님, 점심 먹었어요? 아직이요. 보고서 마무리하느라. 같이 먹을래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차장과 평사원이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네. 군의 식당. 2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요즘 프로젝트는 어때요? 재혁이 물었다.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힘들지만 재밌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서요. 듣자 하니 특허 출원 준비 중이라던데.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아세요? 회사는 좁아요. 소문 빨라요.
재혁이 미소 지었다. 장난스러운 미소. 유진도 따라 웃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거침이 없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2년 후 한강공원.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유진은 재혁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쁘다. 재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불꽃이 반사되었다. 유진아,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유진이 재혁을 돌아봤다.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렸다. 반지가 반짝였다. 달빛과 불빛을 받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긴장해서, 설렘으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그럴게, 그럴게요. 재혁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꽉,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밝게 빛날 것만 같았다. 영원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윤명선 회장의 집무실. 70층 최상단. 서울 전체가 발밑에 펼쳐진 공간. 명선은 창가에 서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들의 결혼 신고서. 서유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독을 뱉듯이. 비서 한가연이 옆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사보고서입니다. 한가연이 파일을 내밀었다. 두꺼운 파일. 명선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넘겼다. 한 장, 두 장, 세 장. 반찬가게 딸. 차가운 목소리. 얼음보다 차가운. 아버지 사망. 어머니 암투병 중. 남동생 사고사. 빚 3천만 원. 파일이 탁자에 내던져졌다. 쿵 소리가 났다. 이런 여자가 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한가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감시해. 명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거수일투족.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 화장실 가는지, 밥을 몇 숟가락 먹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선이 한가연을 돌아봤다. 약점을 찾아. 그 여자의 약점을.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한가연의 손이 떨렸다. 파일을 쥔 손이. 그녀는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눈을 감았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11년 봄. 결혼식장.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을 마친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옆에서 친구가 말했다. 감탄하며. 유진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지난 2년간 시어머니를 만난 건 단 3번뿐이었다. 3번 모두 명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다. 얼음처럼. 괜찮아. 재혁이가 있잖아.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장 입구. 재혁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어머니 명선이 옆에 있었다. 어머니. 명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보증? 명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뭘 보증한다는 거냐?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안다고?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일과 결혼은 다르다. 명선이 몸을 돌렸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그녀는 걸어갔다. 재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신혼집. 한강이 보이는 30평 아파트.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혁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유진아,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메뉴가 아니야. 재혁이 웃으며 말했다. 유진도 웃었다. 이런 일상이 행복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1년 겨울, 유진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다. 쌍둥이네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쌍둥이. 그날 저녁, 유진은 재혁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재혁은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정말? 응. 그것도 쌍둥이래. 재혁이 유진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한빛그룹 회장실. 명선은 보고를 받았다. 임신입니까? 네. 쌍둥이라고 합니다. 명선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라. 하지만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내가 처리한다. 명선은 전화기를 들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연구소장실에 불려갔다. 서연구원. 소장의 표정은 불편했다. 무슨 일이세요? 사직서를 내야겠어. 네.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위에서요? 누가요?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알았다. 시어머니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재혁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밥을 차렸다. 재혁은 몰랐다. 아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3개월 후, 재혁은 해외 출장을 떠났다. 한 달간의 긴 출장. 유진은 혼자 남았다. 배는 점점 불러왔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유진 씨? 낯선 목소리. 네, 누구세요? 병원비 체납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난달 산전 검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다. 제가 분명히 냈는데요. 기록상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통장을 확인했다. 돈이 없었다.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다. 한가연의 책상 위. 유진 계좌 동결 완료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를 구겼다. 손이 떨렸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13년 3월 15일. 비가 내렸다. 유진은 쌍둥이 딸들을 뒷좌석에 태웠다. 두 아이는 3개월이었다. 작고 연약했다. 엄마가 곧 돌아올게. 유진은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는 병원에 가야 했다. 아이들이 아팠다. 차를 몰았다. 빗길이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녹색불. 유진은 천천히 교차로로 들어갔다. 그때 왼쪽에서 검은 승용차가 달려왔다.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 없었다. 쾅! 세상이 돌았다. 유리가 깨졌다. 비명, 어둠, 병원.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신 차리셨어요? 네. 제 아이들은요? 제 딸들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멈췄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싫어, 싫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진정제가 주입됐다. 유진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작고 따뜻했던 그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3일 후 한가연이 명선 앞에 섰다. 처리됐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은 입양 보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한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좋아. 신원을 지워. 그 여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한가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명선은 보지 못했다. 2025년 현재. 강도윤이 한 카페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보였다. 최하늘, 12세.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주스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강도윤은 카메라로 그녀를 찍었다. 저 아이가. 조수가 물었다. 윤재혁의 딸입니다. 재혁의 서재. 강도윤이 사진을 내밀었다. 재혁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소녀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밝게. 나를 닮았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매가. 내 눈매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4년. 14년 동안 내 딸이 어디선가 살고 있었어.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강도윤은 말이 없었다. 재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하늘아. 그 이름을 불렀다. 처음 부르는 딸의 이름. 다음 날. 재혁은 하늘이 다니는 학교 앞에 섰다. 학교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재혁은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다. 하늘은 친구와 함께 걸어갔다. 웃고 떠들며. 재혁의 가슴이 찢어졌다. 저 아이는 나를 모르겠지.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겠지. 그는 돌아섰다.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재혁은 유진이 있는 쉼터를 찾았다. 1층 상담실에서 실장을 만났다. 유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나도 될까요?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15분만요. 2층 작은 방. 유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을 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이 열렸다. 재혁이 들어왔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식이 없었다. 재혁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야. 재혁이야.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재혁? 그래. 내 남편이었던 사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14년 전 나는 너를 혼자 두고 떠났어.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때 나는 없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였어. 유진은 재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종이와 펜을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요. 재혁은 그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1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든 후회가 쏟아져 나왔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재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의 아픔은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후, 검찰청, 윤명선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아동유기. 인정하십니까? 명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파일을 열었다. 증인이 있습니다. 한가연 씨. 명선의 눈빛이 변했다. 법정. 한가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증인, 진술하십시오. 한가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14년 전, 저는 윤명선 회장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유진 씨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교통사고를 조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렸고 비 오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아이들을 빼냈습니다. 한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아이는 입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아이는 불 속에 남겨뒀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아이가 더 있었다는 거야? 살아 있었다는 거야? 한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 아이만 구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혁은 주저앉았다. 내 딸을. 판결일.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인 윤명선, 살인교사, 증거인멸, 아동유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명선은 미소 지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재혁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봄, 벚꽃이 다시 피어났다. 재혁은 하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긴장한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가 저를 알아볼까요?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함께 있을 거니까. 병원 정원. 유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재혁과 하늘이 다가갔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억은 없었다. 얼굴도 낯설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본능이 알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하늘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재혁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14년의 공백. 되돌릴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랐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세 사람은 그 속에 서 있었다. 과거는 아팠다. 하지만 미래는 있었다. 함께할 미래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피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침묵. 그리고 끝.